프롤로그 수평선 너머의 세계를 향하여.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경계를 넘는 이야기였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떠난 호모 사피엔스는 육지의 끝까지 걸어갔고 험준한 산맥을 넘었으며 드넓은 초원과 사막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간은 가장 두려운 경계 앞에 섰습니다. 바로 바다였습니다. 고대부터 바다는 인류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스 신화 속 포세이돈의 분노, 성경 속 대홍수, 북유럽 전설의 크라켄. 바다는 신비롭고 위험하며 인간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영역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다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물고기와 소금을 제공했고 먼 땅과의 교역을 가능하게 했으며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통로였습니다. 15세기 말 유럽인들은 마침내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대양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배는 작았고 지도는 불완전했으며 항해술은 초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부에 대한 갈망, 신앙에 대한 열정, 그리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 이 세 가지가 결합되었을 때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변화의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대항해 시대라고 부릅니다. 1장. 대항해 시대를 여는 세 가지 동력. 14세기와 15세기 유럽은 깊은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1347년부터 유럽을 휩쓴 흑사병은 인구의 3분의 1을 앗아갔고 사회 전반에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결국 실패로 끝났고 유럽의 기독교 세력은 성지 예루살렘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더욱 결정적이었던 것은 1453년 오스만 제국에 의한 콘스탄티노플의 함락이었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비잔틴 제국이 무너지면서 지중해를 통한 동서 무역로는 사실상 차단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럽인들에게 동방의 물품은 단순한 사치품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향신료는 필수품이었습니다. 냉장 기술이 없던 시대, 후추와 정향, 육두구 같은 향신료는 고기의 부패를 막고 맛을 더하는데 꼭 필요했습니다. 또한 비단과 도자기, 보석과 향료는 귀족과 부유층의 지위를 상징하는 물품이었습니다. 이러한 물품들은 전통적으로 실크로드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오스만 제국이 이 길목을 장악하면서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중간 상인들이 여러 차례 거쳐가며 이윤을 붙이다 보니 유럽에 도착할 때쯤이면 가격이 수십 배로 뛰어올랐습니다. 베네치아와 제노바 같은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이 지중해 무역을 독점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동안 이베리아 반도의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이 시기 유럽은 항해에 필요한 기술적 진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침반의 보급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발명된 나침반은 아랍 상인들을 통해 유럽으로 전해졌고 13세기 무렵부터 유럽 선박들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선원들은 별이 보이지 않는 흐린 날에도 방향을 잃지 않고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선박 기술도 발전했습니다. 포르투갈인들이 개발한 카라벨선은 가볍고 빠르며 역풍에도 항해가 가능한 삼각 돛을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이 배는 연안을 따라가는 전통적인 항해 방식을 벗어나 대양을 횡단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지도 제작 기술도 중요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리학이 재발견되면서 유럽인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고대의 지식을 다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크기에 대한 추정은 부정확했지만 적어도 서쪽으로 계속 가면 동쪽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이론적 가능성은 열려 있었습니다. 아스트롤라베와 십자 측정기 같은 천문 관측 도구들도 항해의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선원들은 북극성의 고도를 측정해 위도를 계산할 수 있었고
이는 항해사들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경제적 이익과 기술적 가능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대항해 시대를 가능하게 한 세 번째 요인은 정신적, 이념적 동력이었습니다. 첫째는 기독교 선교 정신이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의 실패 이후에도 유럽의 기독교 세계는 이슬람 세력에 대한 포위망을 뚫고 새로운 신도를 확보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개인적 영광과 귀족적 가치였습니다. 중세 기사도 정신은 여전히 유럽 귀족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고 모험과 정복을 통한 명예 획득은 젊은 귀족들에게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신대륙을 발견하고 미지의 땅을 정복하며 왕에게 충성을 바치는 것. 이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선 영웅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근원적 욕망이었습니다. 셋째는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영향이었습니다. 14세기부터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르네상스는 인간 이성에 대한 신뢰와 고전 학문의 부활을 가져왔습니다. 인간은 세계를 탐구하고 이해할 수 있는 존재라는 믿음이 확산되면서 지적 호기심과 모험 정신이 새로운 가치로 부상했습니다. 이장 선구자들의 항해, 바다를 가른 사람들, 대항해 시대의 문을 연 나라는 포르투갈이었습니다. 이베리아 반도의 서쪽 끝에 자리한 작은 왕국이었지만 포르투갈은 지리적으로 대서양을 마주하고 있었고 해양 진출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은 엘리케 왕자, 일명 항해왕 엘리케였습니다. 그는 직접 항해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사그레스의 항해 학교를 세우고 선박 기술과 항해술을 체계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의 후원 아래 포르투갈 선원들은 점차 아프리카 서해안을 따라 남하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유럽인들에게 아프리카는 거의 미지의 대륙이었습니다. 그러나 포르투갈인들은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1434년질 에아네스가 보아도르곶을 돌았고 1460년대에는 시에라리온까지 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포르투갈은 금과 상아 그리고 노예를 거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 해안에 여러 무역 거점을 건설하며 포르투갈은 경제적 이익을 축적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488년 바르톨로메우 디아스가 아프리카 최남단을 돌아 인도양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이곳을 폭풍의 고지라 불렀지만 포르투갈 왕 주앙 2세는 이를 희망봉이라 개명했습니다. 인도로 가는 항로가 열렸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1497년 7월 바스코 다 가마는 4척의 배를 이끌고 리스본을 출발했습니다. 그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디아스가 발견한 희망봉을 돌아 인도에 도달하고 향신료 무역의 직접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항해는 험난했습니다. 대서양의 거센 파도와 폭풍, 괴열병으로 인한 선원들의 죽음, 원주민과의 충돌 등 온갖 난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 가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희망봉을 돌아 아프리카 동해안을 따라 북상했고 현지의 아랍 항해사를 안내자로 고용해 인도양을 건넜습니다. 1498년 5월 20일 마침내 다 가마의 함대는 인도 서해안의 캘리컷에 도착했습니다. 이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가 해로로 직접 연결된 것입니다. 다 가마는 현지 통치자와 교역 협정을 맺고 향신료를 가득 싣고 귀환했습니다. 1499년 9월 리스본에 돌아왔을 때 그의 항해는 60배가 넘는 수익을 올렸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포르투갈은 인도양 무역을 장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총독 알폰소 드 알부케르크는 1510년 고아를 점령했고 1511년에는 말라카를, 1515년에는 호르무즈를 정복했습니다.
포르투갈은 인도양의 주요 거점을 장악하며 해상 무역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작은 왕국이 세계적 강국으로 도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이 동쪽으로 향할 때 한 남자는 서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노바 출신의 항해사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였습니다. 그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서쪽으로 계속 가면 동쪽 아시아에 도달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문제는 그의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점입니다. 콜럼버스는 지구의 둘레를 실제보다 훨씬 작게 추정했고 아시아 대륙의 크기를 과대평가했습니다. 그의 계산대로라면 서쪽으로 며칠만 항해하면 일본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는 완전히 틀린 추정이었지만 역설적으로 이 오류가 그의 항해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가 태평양의 진짜 크기를 알았다면 감히 항해를 시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콜럼버스는 먼저 포르투갈 왕에게 항해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포르투갈은 이미 아프리카 항로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음으로 스페인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스페인은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는 레콩키스타를 막 완성한 상태였습니다. 1492년 1월 그라나다가 함락되면서 스페인은 통일 왕국이 되었고 카스티아의 이사벨 여왕과 아라곤의 페르난도 왕은 새로운 사업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생겼습니다. 여러 해의 설득 끝에 이사벨 여왕은 마침내 콜럼버스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492년 8월 3일 콜럼버스는 산타마리아호, 핀타호, 니냐호 세 척의 배를 이끌고 팔로스 항구를 떠났습니다. 선원들은 9명 정도였고 대부분은 미래의 부를 꿈꾸는 모험가들이었습니다. 항해는 예상보다 길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육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원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고 반란의 기미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10월 12일 새벽 마침내 파수꾼이 외쳤습니다. 육지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지금의 바하마 제도 중 하나인 산살바도르 섬이었습니다.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자신이 아시아의 일부에 도착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원주민들을 인디오, 즉 인도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가 발견한 것은 유럽인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대륙, 아메리카였습니다. 콜럼버스의 발견이 유럽에 알려지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저곳이 아시아인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땅인가? 이 질문의 답을 제시한 사람은 이탈리아 출신의 탐험가이자 지리학자인 아메리고 베스푸치였습니다. 베스푸치는 1499년부터 1502년 사이 여러 차례 신대륙을 탐험했고 그곳이 아시아가 아니라 독립적인 대륙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의 여행기가 유럽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1507년 독일의 지도 제작자 마르틴 발트제밀러는 새로운 세계 지도를 만들면서 이 신대륙을 아메리고의 이름을 따서 아메리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사용되는 대륙 이름의 유래입니다. 대항해 시대의 마지막 위대한 도전은 마젤란의 세계 일주였습니다. 포르투갈 출신이었지만 스페인 왕의 후원을 받은 마젤란은 1519년 9월 세비야에서 출발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서쪽으로 항해의 향신료 제도인 몰루카 제도에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젤란의 항해는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고난에 찬 여정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남아메리카 해안을 따라 남하했고 1520년 10월 마침내 대륙 남단에서 태평양으로 통하는 해협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날 마젤란 해협이라 불리는 이 험난한 수로를 통과하는 데만 38일이 걸렸습니다. 태평양 횡단은 더욱 고통스러운 여정이었습니다. 마젤란이 이 바다를 태평양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비교적 잔잔한 날씨를 만났기 때문이지만 항해 자체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99일간의 항해 동안 선원들은 식량과 물이 바닥났고 가죽과 톱밥을 먹어야 했으며 괴열병으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521년 3월 마젤란 함대는 마침내 필리핀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마젤란 자신은 현지 부족 간의 분쟁에 개입했다가 막탄 섬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남은 선원들은 후안 세바스티안 엘카노의 지휘 아래 항해를 계속했고 1522년 9월 6일 단 한 척의 배 빅토리아호가 18명의 생존자와 함께 스페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세계 일주였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이제 이론이 아니라 증명된 사실이 되었습니다. 인류는 마침내 자신들이 사는 행성의 진짜 모습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3장 세계를 뒤바꾼 충격파. 콜럼버스의 항해 이후 수많은 스페인 모험가들이 신대륙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콩키스타도르, 즉 정복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들은 금과 영광을 찾아 아메리카 대륙을 누볐고 그 과정에서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문명들을 파괴했습니다. 1519년 에르난 코르테스는 600명도 안 되는 병력으로 멕시코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아즈텍 제국이 있었습니다. 테노치티틀란을 수도로 하는 이 제국은 수백만 명의 인구를 거느린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코르테스는 몇 가지 결정적 우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과 총, 철제 갑옷과 무기, 그리고 무엇보다 천연두였습니다. 1521년 테노치티틀란은 함락되었고 찬란했던 아즈텍 문명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비슷한 비극이 남아메리카에서도 벌어졌습니다. 1532년 프란시스코 피사로는 불과 168명의 병력으로 잉카 제국을 침공했습니다. 안데스 산맥을 따라 펼쳐진 잉카 제국은 수백만 명의 인구와 정교한 행정, 체계를 갖춘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전으로 약화된 제국은 스페인의 기습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피사로는 잉카 황제 아타후알파를 사로잡아 몸값으로 엄청난 금을 받아냈고 그를 처형한 후 제국을 정복했습니다. 이러한 정복의 결과로 스페인은 거대한 식민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특히 볼리비아의 포토시 은광과 멕시코의 사카테카스 은광에서 채굴된 막대한 양의 은은 스페인으로 흘러들어갔고 이는 유럽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원주민 인구가 급감하자 유럽인들은 노동력 부족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카리브해 지역과 브라질에서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이 확대되면서 막대한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그 해답은 아프리카에서 찾아졌습니다. 이미 15세기부터 포르투갈은 아프리카 서해안에서 노예를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대륙의 발견과 함께 노예 무역은 전례 없는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약 400년간 대략 1200만 명 이상의 아프리카인들이 강제로 신대륙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른바 삼각무역이 형성되었습니다. 유럽에서 출발한 배는 직물과 총, 술을 싣고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 물품들을 노예와 교환했습니다. 노예들을 가득 실은 배는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로 향했습니다. 이 여정을 중간 항로라고 불렀는데 좁은 선창에 쇠사슬로 묶인 채 몇 달을 항해해야 했던 노예들에게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아메리카에서 노예를 내려놓은 배는 설탕과 담배, 목화, 커피를 싣고 유럽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무역 체계는 막대한 부를 창출했습니다. 신대륙의 농장주들은 거부가 되었고 유럽의 상인들은 엄청난 이윤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이부의 기초는 인간의 고통이었습니다. 대항해 시대는 유럽 경제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신대륙에서 유입된 막대한 양의 금과 은은 유럽의 화폐 경제를 활성화시켰습니다. 특히 스페인령 아메리카의 은광에서 채굴된 은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이는 가격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화폐 공급이 급증하면서 물가가 크게 상승했고 이는 전통적인 봉건 경제를 흔들었습니다. 고정된 지대 수입에 의존하던 구귀족들은 인플레이션으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반면 상업과 무역에 종사하던 신흥 부르주아 계급은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암스테르담과 런던, 리스본 같은 항구 도시들이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부상했습니다. 무역 규모의 확대는 새로운 금융 기법과 제도를 필요로 했습니다. 주식회사가 등장했고 보험제도가 발달했으며 은행업이 성장했습니다. 1602년 설립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로 투자자들로부터 자본을 모아 대규모 무역 사업을 펼쳤습니다. 이는 근대 자본주의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였습니다. 중상주의 경제 정책도 이 시기에 확립되었습니다. 각국 정부는 무역 흑자를 통해 금과 은을 축적하고 식민지를 확보하며 해군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경제는 이제 단순히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권력의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대항해 시대의 또 다른 중요한 유산은 콜럼버스 교환이라 불리는 생물학적, 문화적 교류였습니다. 수천만 년 동안 격리되어 있던 대륙들이 연결되면서 동식물과 질병, 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전해진 작물들은 유럽인의 식생활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감자는 아일랜드와 동유럽의 주식이 되었고 옥수수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중요한 곡물이 되었습니다. 토마토는 이탈리아 요리의 핵심 재료가 되었고 고추는 한국과 인도의 매운맛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초콜릿과 바닐라, 카카오는 새로운 기호식품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의 작물과 가축도 아메리카로 전해졌습니다. 밀과 쌀, 설탕, 커피가 신대륙에서 재배되기 시작했습니다. 말과 소, 돼지와 양은 아메리카 대륙의 생태계를 변화시켰습니다. 특히 말은 북아메리카 평원의 원주민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생물학적 교환은 전 세계 인구 증가에 기여했습니다. 감자와 옥수수 같은 고칼로리 작물이 보급되면서 유럽과 아시아의 인구는 급증했습니다. 대항해 시대는 유럽인의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중세 유럽인들에게 세계는 유럽과 지중해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땅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지구가 생각보다 훨씬 크고 알려지지 않은 대륙과 바다로 가득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도는 빠르게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중세의 상징적이고 신학적인 지도 대신 실제 탐험 결과를 반영한 정확한 지도가 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항해술의 발전은 천문학과 수학의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정확한 위치 측정을 위해 별의 움직임을 연구해야 했고 이는 천문학을 발전시켰습니다. 16세기와 17세기의 과학혁명은 대항해 시대의 경험적 지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새로운 땅과 낯선 문명들과의 만남은 유럽인들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문명이란 무엇인가? 자신들의 종교와 문화가 절대적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계몽주의로 이어지는 유럽 사상사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에필로그, 역사의 교훈과 우리의 책임. 대항해 시대로부터 5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미지의 대륙을 찾아
항해하지 않습니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땅이 탐험되었고 지도의 빈 공간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탐험 욕구는 여전합니다. 우리는 이제 심해와 우주를 향하고 있습니다. 대항해 시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첫째, 인간의 호기심과 모험 정신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콜럼버스와 마젤란의 항해는 당시로서는 미친 짓으로 보였지만 그들의 용기가 세계를 바꾸었습니다. 둘째,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나침반과 카라벨선이 대항해를 가능하게 했듯이 오늘날의 기술은 우리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대항해 시대는 경고도 남겼습니다. 탐험과 발견이 정복과 착취로 이어질 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수천만 명의 원주민과 아프리카 노예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부와 문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대항해 시대의 유산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계의 경제적 불평등, 인종차별, 문화적 갈등의 많은 부분이 그 시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누리는 세계화된 삶, 다양한 문화의 교류, 과학적 세계관 역시 그 시대의 산물입니다. 역사를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바스코 다 가마가 인도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로부터 배우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대항해 시대는 인류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만날 때 정복자가 될 것인가, 동반자가 될 것인가? 탐험은 상호 존중과 평등한 교류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발견은 파괴가 아니라 이해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주 탐사 시대를 앞둔 오늘날 우리는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외계 생명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500년 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대항해 시대의 역사는 그에 대한 경고이자 교훈입니다. 바다는 여전히 출렁입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해안을 두드립니다. 마치 역사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인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의 탐험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는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을까? 대항해 시대는 끝났지만 그것이 던진 질문들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인류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